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에 뉴스를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일단 달러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하락 쐐기형에서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 25일 저점이었던 3,650달러를 맞고 떨어지고 지금 눌러주면서 3,220달러까지 현재 이제 됐었고, 제가 이 3,220달러가 열리면 일단 3,000달러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이거예요. 뭐냐면 물론 3,000달러까지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점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 봐야지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2017년도 말 고점이었던 비트코인 그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자리도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가 고점이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때 이제 시장에 참여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고점에 왔다라는 느낌만 드는 거지, 이게 고점이다라고 딱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해서, 물론 내가 트레이딩을 잘해서 난 3,650달러에 자르고 뭐 3,000달러에서 받겠다,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다. 매수 관점으로만. 그럼 당연히 난 돈 없다라고 하면 이미 다 쐈다 라고 하면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했다가 매수하려고 하다가 수량만 이제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그 상승할 때도 내가 이제 17,000달러에 뭐 매수를 해서 나는 이제 20,000달러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저는 3,200에서 매도해서 뭐 3,000달러에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쉽지 않은 거다. 일단 현재 그 3,220달러 이 라인을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지금 4시간 봉인데 이탈을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3,220달러는 다시 일단 돌파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 15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RSI도요, 지금 저점을 낮췄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RSI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3,200에서 3,150까지 저점을 낮췄는데 RSI는 저점을 높였어요. 여기서도 또. 그래서 계속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추세선을 따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을 만약에 좀 더 이렇게 넓게 잡아서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세경을 그려줬을 때 하락세경의 꼭지점까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약간의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제가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봉에서 지난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3,650달러요. 3,650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일봉상 이제 15일 이평선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5일 이평선도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15일 이동평균선도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게 되는 거고요. 최소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3,650달러를 넘어가 줘야지 어떻게 보면 일단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를 넘어가지고 이제 안착해 주게 되면 그때는 지금 또 51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1선이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고, 51선을 넘어가 주면 그 이후에는 이제 5,500달러, 5,700달러가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5,500, 5,700 이 라인을 저항을 맞고 50달러가 이제 돌아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50달러 51 이평선이 돌아가면서 눌러주고 돌파하는 흐름, 그게 이제 시나리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고 5,500, 5,700 라인까지 올라와주고 다시 내려와주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3650까지 내려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와가지고 저점을 높이면서, 왜냐면 이제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수렴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 강한 이제 매물대인 5,500에서 5,700, 6,000달러 이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적어도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6개월에서 뭐 한 10개월, 넓게 잡으면 10개월까지도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면 빠지는 경우는 없냐?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뭐 2,800, 아니 뭐 3,000, 2,800, 뭐 2,500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빠지고 올라오고 눌러주고 돌파, 아니면 빠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돌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빠지는 것도 이미 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다. 아직 저점이 잡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 나오게 되면, 확인이 되면. 근데 저점 확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 확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언제. 지금이 진짜 이 비트코인의 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3,150달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져서 뭐 3,000달러까지 빠진 다음에 저점 확인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또 3,000달러까지 깨고, 뭐 지금 이 하락세경에 하단 부분 2,800까지 빠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 봐야지 안다. 우리가 상승장에서 그 고점을, 이 고점의 느낌만 있었지, 사실 이때가 고점이다라고 딱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제 저점일 확률이 다 높은 거예요. 지금 계속 언제 저점이 확인되고 반등을 할지 모르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싼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예.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수님이 일단 댓글 보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하고 그 다음에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께 먼저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댓글을 읽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대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 시 대출받은 사람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나요? 아니면 이익을 보게 되나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원하겠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원화 빚을 진 사람이 은행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채무라든가 빚을 진 사람이 이득일까? 아니면 손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우리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좀 나올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화폐 가치,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겠죠. 급락을 할 겁니다.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뭐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금리가 뭐 50%를 넘었죠.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도 25%,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온갖 자산들, 그러니까 실물 자산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돈 빼고는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빼고는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빼고는 가격이 다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원화 자산만 있어요. 집도 없고, 집도 그냥 뭐 렌탈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그냥 원화만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만 있고 이제 빚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가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물론 제가 벌어들이는 월급도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받는 급여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뭐 연 막 40%, 50%씩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그렇게 올려줘도 물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벌어들이는 그 수입하고 제가 이자로 내야 되는 이제 금리 하고 봤을 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원화 자산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원화 자산만 있는 경우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다른 자산이 일치 없는 상황에서, 물론 그런 경우는 희박하긴 하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임금이 금리보다 적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벌어서 물건 음식값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이자까지, 그 빚에 대한 이자까지 이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은 금리를 좀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뭐 집이든 아니면 조금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이 조금씩이라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게 뭐 다른 그 대출받은 걸로 뭐 다른 자산을 샀다, 실물 자산들을 샀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이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원화 가치가 이제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은행에 갚을 때는 적은 돈을 갚는 느낌처럼 들겠죠. 예를 들어서 달러를 갖고 은행에 뭐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뭐 금을 샀다거나 주식을 샀다거나 아니면 뭐 달러를 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갚을 때는 뭐 진짜 10분의 1 아니면 뭐 100분의 1, 심하면 1000분의 1 이 정도 갚는 수준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1억을 갚는데 실제 갚을 때 느낌은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얘기 뭐냐면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니까 자산 가치들이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가치가 10배 올라갔다라고 하면 제가 달러로 돈을 바꿔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10%만 지불해도 저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자를 지불하더라도요. 이자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경우는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긴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원화 자산밖에 없다라고 보면 그때는 그 이자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갸르릉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읽어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비트나 기타 메이저 알트 원화 매도 가격이나 시점을 생각해 둔 게 있나요? 제가 쭉 보니까 BTC 마켓에서 보유하고 있는 알트가 급등하면 일시적으로 팔고 저점에 사서 개수 늘리기 위주로 하시지, 아직 원화 매도는 미래의 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2021년, 2023년까지는 개수만 늘리고 팔 생각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개수를 계속 매매를 해서 늘리고 계시대요. 개인적으로는 코인에 희대 폰지 사기로 마지막 폭탄 받은 건지 혹은 대박을 안겨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큰 의미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요원하지만 우지한도 21년에서 23년 정도면 비트랑 BK 1억까지 예상한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대요. BK까지 1억을 간다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우지한이. 예, 대단하네요. 예. 일단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답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비트는 뭐 1억까지 팔지 않는다, 뭐 3억까지 팔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채널 상단부 근처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채널 상단부 근처, 그러니까 그 채널 상단부 근처도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하고, 그때 매도했던 거는 대부분 이제 알트코인으로 바꿀 거예요. 일정 부분 현금화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상승분을 다시 취하고, 그 알트코인 상승했을 때는 일정 부분 비트코인만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화로 아니면 달러로 현금화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방송을 뭐 상승장 갈 때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상승장에서 제가 이제 비트를 매도해서 뭐 다른 알트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에서. 그리고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티브 유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스티브 유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격 상승 시점을 언제로 보시나요? 그리고 코인은 아니지만 내년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본격 상승 시점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위치가
저는 여기서 뭐 물론 2800, 뭐 2500 올 수 있지만 거의 저점에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대신 상승을 언제 정확하게 상승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야 되냐? 저는 적어도 이제 그 20주 이동 평균선이 돌아 나가는 20주 이동 평균선이 돌아 나가는 시점이 돼야 된다. 20주 이동 평균선이 돌아 나가는 시점이 돼야 된다. 제가 그러면 20주 이동 평균선을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돌아 나가는 시점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상승 채널에서 많이 이탈했냐라고 했는데 일단 이건 제가 그렸던 예전에 제가 그렸던 상승 채널이고 이 상승 채널을 보시면 이렇게 현재 이탈되어 있습니다. 이탈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바비리가 봤던 관점으로 했을 때는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채널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지금이 또 채널 바닥에 근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뭐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채널도 그림이 차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위치가 채널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제가 그랬던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아랫부분에 있겠죠. 그러면 야 상승 채널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지금 기관이 제가 그 S커브 곡선에서 기관이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초기 기관 투자자들 참여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분간 이런 상승 흐름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대중들이 다 이미 들어왔어요. 기관 투자자 이미 다 들어오고 대중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 성숙한 지금 인터넷 시장 같이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 같이 이미 성숙된 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채널을 깨고 내려가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이게 채널 하단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에서 제가 아까 이제 상승 타이밍을 뭐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때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제가 보시면 20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20주 이동 평균선을 맞고 이제 계속 떨어졌고 20주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동 평균선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20주 이동 평균선이 더 내려올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아랫부분에서 더 놀고 있으면 20주 이동 평균선은 지금 각도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돌아 나갈 겁니다. 돌아 나가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면 돌아 나가고 이 20주 이평선이 상승 흐름으로 턴해주면 저는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처럼 보는 거예요. 이때 2015년도 초에도 보시면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 맞고 떨어지고 이때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눕게 되니까 어때요? 돌파하고 다시 또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고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각도를 트니까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 과정이 제가 아까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돌아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뭐 빠졌다가 올라와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빠졌다 올라오는 것도 결국에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빠졌다가 올라오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주선이 길게 돌아나가는, 너무 이제 크게 그렸는데 하여튼 이런 흐름을 저는 예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0 잠시만요. 2015년도 초반 그리고 이제 6월달 7월달 이렇게 20주 이동평균선 돌려 세우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 시점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내년 이제 1월달하고 2월달에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벤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면 좋고, 이제 안 되면, 뭐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돼도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스티브님이 두 번째 질문은, 집값 전망, 이제 부동산 강의 시간은 아닌데, 부동산을 설명하는 거 아닌데, 일단 집값 전망을 물어보셔서, 일단 이거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부동산도, 자산시장이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중국 부동산, 그리고 미국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도 뭐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도 만약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 부동산 거품도 어느 정도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한 차례 더 상승하고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빠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더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거나 그냥 바로 빠지거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빠지는 쪽으로 갈 거다. 결과는 이제 빠지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근데 가끔 이제 집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저는 투자의 대상으로 이제 안 보시는 게 좋지 않냐. 어떤 분들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셔서 집을 팔아서 지금 집값이 이제 고점이라고 하면 집을 팔아서 이걸로 암호화폐 투자 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암호화폐 투자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무리한 투자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예 추천해드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으로 저는 이제 빠질 거로 보고 있고 서울 지방 모두 실거주자가 많을수록 집값은 변동폭이 적겠지만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 지금 일단 그런 거죠. 세종시 같은 경우 실거주자가 많지 않아요. 실거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지역들이 그냥 막 서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에 사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다른 뭐 부산 돈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막 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전세 가격 차이가 대전하고 꽤 많이 차이나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5억짜리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전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는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뭐 3억 7천 8천 이렇게 되면 세종시는 전세가가 2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실거주자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량들이 변동폭이 훨씬 클 거다. 빠지게 되면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읽어볼게요. 무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4분기 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선생님은, 바라는 방향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서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으로 이끌고 강달러의 부담을 느끼는 많은 나라들, 특히 신흥국 위주로 암호화폐를 택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보셨는데, 어떤 분은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분위기가 암호화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이렇게 보는 것도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날 미국 금리 발표가 있는데 지금 뭐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 쪽으로 얘기가 됐다가 뉘앙스가 그때 연준 의장이 동결 뉘앙스로 얘기를 다시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상,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거의 이제 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몇 번 할 거냐, 이거를 또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과연 시장에 좋은 거냐? 금리가 동결이 되면 시장에 좋은 거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 금리가 동결 딱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금리가 왜 동결이 됐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는 거죠. 보통 금리 인상은 시장이 그 실물 경제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도 기업들이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개인들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적절하고요. 실업률도 적절할 때 금리를 인상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초기에 이렇게 해요. 해 나가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멈추는 경우는 언제냐면 당연히 이제 실물 경제에 뭔가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예요.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개인들까지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실물 경제에서 신호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춥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리를 그 순간부터 이제 인하하기 시작해서 다시 이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제가 2004년도부터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건 금리예요, 금리. 이건 금리를 올렸죠. 올렸다는 얘기는 주식시장도 같이 이때 올라왔었어요. 올라오다가 2006년도, 2007년도 2007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007년 말부터 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시키고 2008년도 이렇게 제로금리까지 가죠.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금리를 시장이 받쳐줄 때는 금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금리를 동결해요. 동결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시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되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으니까 계속 이렇게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에 맞춰놨어요. 그러다가 양적 완화까지 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좀 견딜만 하다고 판단돼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다가 금리를 중간에 동결했다 하고 그 동결한 기간이 이제 길어졌다. 그리고 하락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진짜 이제 시장이 꺾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우리가 2007년 말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2008년도에 이제 서프라임이 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했던 타이밍들 보시면 이때 95년도 이때는 이제 금리가 중간에 이제 멈추고 약간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 닷컴버블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횡보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중 금리가 동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안 좋은 신호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금리가 동결이 됐을 때 좋게 느껴지는지 라는 건 저는 이제 이 기존 언론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뉴스에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상승의 원인을 뭘로 얘기하냐면 FOMC에서 뭐 금리 동결로 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 금리를 인하해서 금리를 동결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금리 동결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구나.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은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좀 잘못 인식을 시켰다, 시장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연말 주식시장이 단기간은 상승할 수 있으나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초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되어 삐그덕거리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금리 동결은 위험 신호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 반짝 상승이 아닌, 물론 금리 동결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돈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 상승장으로 턴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 상승 랠리를 펼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그 수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수급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장기적인 수급은 뭐냐? 지금 고평가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그 빠져나온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전 들어와 줘야 된다. 일정 부분이라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댓글에 송기봉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12월 금리 인상을 유보하면 구분 능선에서 단발성으로 약간의 상승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이제 했던 얘기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저랑 동일하게 보고 계시고, 거시적 안목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지금 거품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 표현해, 저는 이제 차트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의 위치를 차트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송기봉님은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미국 GDP가 19조고 이제 시가총액이 미국 40조 달러예요. 40조 달러라고 하면, 그리고 퍼가 이제 20배인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퍼가 이제 15배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5배까지 가지도 않고 10배에서 뭐 한 11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보통 10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왜냐면 이제 뭐 지리적 리스크, 북한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항상. 근데 미국은 15배 정도였는데 퍼가 지금 이제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은 GDP가 14조 달러인데 시가총액이 7조예요. 7조 달러. 시가총액 7조 달러. 미국보다는 훨씬 중국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진짜 고평가 영역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딱 봐도, GDP 대비해서 봐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16년부터 미국 증시가 거품이 있었다고 봤대요. 그래서 실제 미국 차트를 보면 16년도에 약간 꺾일 것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꺾이는 흐름을 보고, 야, 미국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트상으로도 그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미국 투자했던 분들이 던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차례 지금 더 상승한 거예요. 16년도 17, 18을 그냥 계속 올라온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이제 됐고, 아직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거품은 언젠가는 쓰러지는 법. 콘탱한다고 목숨줄만 연명 중. 주식을 하면서 6월, 그러니까 중국 금리 인상 되던 날 한국 코스피 출렁이는 거 보고 총 정리하고 쉬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런 주식시장 촉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더 빠른 좋은 타이밍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8월부터는 이제 금은 비트 사려고 달러 준비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대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은 대략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5년 정점 시 75조 달러. 그렇다면 지금은 대략 80에서 83조 달러로 보고, 이중 미국의 시총이 40조 달러니까 암호화폐 이제 상승 배경은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채권시장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상승이 이제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억 불, 100조 정도 되는데, 100조기 때문에 이 100조면 보시면 이 주식시장에서 80조 달러잖아요. 80조 달러니까 1조 달러면 1000조고 8경이에요. 8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면 8000조, 1%면 800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돈이 이쪽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쪽 시장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1%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저는 그 전고점은 가볍게 넘을 수 있다. 근데 이 1%가 사실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시중 유통되는 물량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진짜 이 돈이 다 들어왔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 그 유통되는 물량으로 평가액이 그렇게 평가돼서 전체 잠겨있는 물량까지 다 시총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그 800조가 돈이 들어온다, 1%인 800조가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1000조는 가뿐히 저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구글 시가총액이 7,800억 불, 그리고 알리바바가
3,800억 불이에요. 바이두가 600억 불. 근데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1,000억 불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뭐 알리바바보다 또 4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수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밖에, 4분의 1 토막은 아니고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전체 시장이, 전체 이 2,000개가 넘는 이 암호화폐 기업들, 이 코인들이 알리바바 한 개 회사 총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 그만큼 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 작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작은 사이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그 전체 시총 자체가 지금 거의 이제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상황입니다. 9분의 1 토막, 이제 10분의 1 토막 난 상황인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전 세계 경제 수장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경제 관련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대책 마련하고 빨리 막 금리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돈 풀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런 뉴스,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짜 소수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시장 자체 사이즈를, 이 시장이 전 세계 이제 시장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는 그런 작은 시장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똑같아요. 금리가 계속 인상돼서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서 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런 데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로 위험을 겪게 되고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간다.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서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란, 터키만 보더라도 거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근데 그런 나라들도 그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거품이 훨씬 많이 껴있는 상태인 거예요. 훨씬 비싼 웃돈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10,000일 때 $20,000 이상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돈이 이제 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 금리 동결이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영향만 끼칠 뿐, 큰 흐름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금리가 저는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흥국들이 좀 이번에 한번 좀 정리가 돼야 된다. 너무 이제 자산들에 버블이 껴있는 이 자산들이 정리가 좀 돼줘야 된다. 그리고 부채도 좀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네이선 팍님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이선 팍님이 글을 써주셨어요. 의견을 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도. 정보 공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인베이스는 은행 계좌와 연동해서 코인을 사는 경우에 7일에서는 많게는 50일까지 돈을 홀딩한대요. 저 같은 경우는 7일씩 홀딩하더니 이번에 좀 더 구매하려고 미리 계좌에서 옮겼더니 이번에는 15일을 홀딩한다고 합니다. 직불 카드 같은 경우는 홀딩하지 않지만 하루에 $100까지만 리밋이 있대요. $100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뉴욕에 주소가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인베이스밖에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다른 나라 거래소를 사용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쓸 수밖에 없고, 코인베이스를 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돈이 묶여 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암호화폐 사지 못하는 건 아니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곧바로 구매 가능한 5개 종목이 있대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5개 코인을 즉각적으로 살 수 있고, 대신 사긴 하되
매도는 안 되는 거예요. 매도는 안 되고 매도가 아니라 구매 가능하고 구매한 다음에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매도가 안 된다고 하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도는 될 것 같아요. 매도는 될 것 같고 출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산 다음에 다른 지갑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다. 출금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적게는 7일에서 50일 정도 돈을 홀딩해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이제 경험을 공유해 주신 거고요. 다음에 그 명상님이 쇼 포지션 가지고 있으면서 비트 팔면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선물 거래랑 옵션 거래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모르진 않고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쇼 포지션을 동일한 개수로 취했다고 할게요. 만약에 6,000달러에서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1비트코인에 해당하는 만큼 선물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그 비트코인을 그 6,000달러에 매도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 현물 비트코인을 6,000달러에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000달러에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한 거랑 똑같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포지션이 그때는 제로인 거예요. 올라가도 본전이고 내려가도 본전인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 선물 매도 친 거가 손해죠. 그렇게 물론 현물은 이득이지만, 내려오면 선물 매도는 이득이지만 현물에선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이제 포지션이 수익 곡선이 수평하게 되는 겁니다. 손해 없이 수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아마 제가 이제 이 쇼 포지션 관련돼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채굴장을 하는데 앞으로 채굴장이 10개 이렇게 채굴이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개씩 비트코인이 채굴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10개월을 버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건 100개잖아요. 비트코인 100개를 미리 선물을 6,000달러에서 매도를 하면, 6,000달러면 내가 본전이다 라고 하면 6,000달러에 100개 선물을 매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10개, 이번 달에 10개 남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달 10개, 물론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급등하게 되면 내가 이 선물 매도 포지션 때문에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채굴돼서 나오는 거는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매도 친 거는 당장 현 타이밍에 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자금까지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쪽은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끔 포지션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혹시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쪽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리고 옵션 상품이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암호화폐 관련돼서 나올 건데, 여러분들 하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쪽 부분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모르면 제가 또 알아보고 대답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명상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앤디팡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2014년도 비트코인을 사서 2016년도 너무 이제 일찍 매도해서 낭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오늘 읽어드리려고 했냐면, 우리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위치한 우리도 똑같은, 앤디팡님이 이 경험을 공유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공유해 주셨겠냐. 그리고 내가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참여하셨으면 이렇게 하락장에 참여하신 거예요. 하락장에 참여하셨죠. 참여하신 후에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2014년도부터 이렇게 참여해서, 물론 고점에 참여하셨을 수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뭐 평균 뭐 한 3,000달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자고요. 평균 3,000달러에 매수하시고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락된 기간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164달러까지 빠졌어요. 164달러,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평균 잘못, 평균이 500달러, 뭐 500달러라고 할게요. 그냥 이 정도로 500달러였는데 164달러,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2016년도에
이제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정리하셨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뭐 700달러, 800달러에 정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2만 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정리했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6,000달러, 평균적으로 그냥 6,000달러라고 할게요. 고점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6,000달러라고 하면 이 6,000달러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서 올라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10,000달러, 20,000달러 근처 오면 거의 다 정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리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나고 나중에 보면 다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 빨리 또 우리가 매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험을 이미 이 시장을 경험해 보신 선배님이잖아요. 앤디팡님이 선배님인데 앤디팡님의 이런 경험을 잘 보시고 너무 일찍 매도한 것도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분할로 뭐 전고점 근처 왔을 때 분할로 이제 매도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앤디팡님까지 읽어드렸고 김태형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암호화폐 이제 기술 추이가 POW에서 POS로 가는데 채굴용 코인에 대한 것보다는 POS용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이더리움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POS가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송기봉님이 하나 더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증권 상장하고 이제 ICO 상장 두 개 이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ICO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CO는 뭐 ICO, IEO, STO, IPO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한번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건데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기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우리한테 토큰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CO 시장은 좀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미 이 시장에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라이트코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도 지금은 가격이 다 싼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ICO 시장까지 막 참여해서 진짜 이거 좋은 ICO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지금 기존에 있는 코인들도 다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창열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년 1월에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하드포크 전에 이더리움을 사면 제가 구입한 이더리움 개수만큼 보상을 받는 건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이번에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캐시랑 하드포크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올해 비트코인 캐시 SV랑 하드포크가 해서 나눠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드포크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진영들끼리 다 하드포크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드포크에서 나눠지는 경우는 뭐냐면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견해가 달라서 야 나는 그냥 9버전 그대로 쓸 거다. 나는 하드포크 된 신버전으로 갈 거다. 라고 해서 서로 진영이 갈라지게 되면 그 영향력 있는 진영이 그쪽 한쪽 진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드포크 돼서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제가 하드포크 시켜서 이더리움 하드포크 돼서 제가 야 나는 기존의 이더리움 계속 쓸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제 기존의 하드포크를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인정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드포크 됐다고 해서 새로운 이더리움을 받는 건 아니다. 이번에 이더리움은 그냥 그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버전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영남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거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7년 상승장 때는 대부분 암호화폐를 구입하려면 비트코인으로 타 알트코인을 구매하는 BTC 시장이 대부분이어서 비트가 먼저 상승하고
대부분 알트가 그 후에 상승했다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법정화폐로 직접 알트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아졌으므로 비트코인 상승 전에 여러 종의 알트들이 먼저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먼저 바꾼 다음에 알트코인을 구매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야 하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에서만 파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업빗이 나왔잖아요. 업빗 작년 그 불장이 되기 전에 업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빗이 많은 알트코인들을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업빗에서 원화로 저는 알트코인을 구매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했어도 작년에 이제 상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대형 알트코인 몇 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다 이렇게 상승했다 라고 하면 저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형 알트코인 중에 몇 개가 먼저 시장을 선두에서 BTC 마켓에서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다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비트코인하고 이제 별개로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일단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유독 많이 나온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자신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래소 사이즈가 기관들이 뭐 피델리티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이런 데서 뭐 고객돈 그리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돈, 이런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 단위가 뭐 조 단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 단위까지 가는 돈을 암호화폐 거래소에다 돈을 넣어서 맡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이 달러를 입금했을 때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루 USD처럼 그 달러 패깅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매달 외부 감사를 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달러 보유량을 검증시켜주는 그런 테더가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들은 선호할 거다. 그래야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 기관들이 마음 놓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로 기관들이 나중에 이 시장에서 나갈 때도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킬 때 이 유동성이 큰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어야지 현금화를 원활히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관들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야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별개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어찌됐든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려면 비트코인이 가야 된다.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이낸스처럼 시장이 빠져도 돈을 계속 벌어요. 시장 하락과 만약에 비트맥스 관련 코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락장에 오히려 돈을 더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숏 치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별개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그 현금 창출 능력이 되는 코인들이 나와서 바이낸스처럼 그런 거래소 코인처럼 그런 코인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BTC 마켓과 별개로 먼저 상승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알트코인들은 이미 그 현실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가 아니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저는 먼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댓글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진 관계로 일단 뉴스는 제가 오늘 하지 않고 댓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녁 때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뉴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제 내일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러면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아니면 좀 다른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이라든가 뭐 정보 공유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